삶의 메커니즘을 2018년 현재로 업데이트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잠재순환고리와 관련한 공부 과정에서 잠재라는 말, 아누세티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전 용례를 전체적으로 이참에 보고 가자라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64번 말루꺄 큰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이 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유신견, 의심, 개금치, 욕탐, 그리고 진애라고 하는 5가지 하분결이 있다. 낮은 단계의 족쇄가 있다. 이때 족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포괄되는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을 청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겠다.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해탈된 삶의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는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중생으로 살라고 요렇게 작용하는 내면의 법들 이런 것을 족쇄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족쇄를 크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가지 족쇄를 제시하면서 조금은 표면에 있는 것으로의 5가지 족쇄, 그리고 아주 깊은 영역에 있는 또 5가지의 족쇄, 요렇게 구분을 해서 오하분결, 오상분결 합해서 10개의 족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말씀드린 유신견, 의심, 개금치, 욕탐, 진애라고 하는 조금은 삶의 표면의 영역에 속하는 5가지 족쇄,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외워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오하분결에 대해서 명심하고들 있느냐? 이럴 때 말루꺄 뿌따라고 하는 비구가 예 부처님, 저는 이 5가지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이 족쇄라는 개념, 오하분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느냐? 그럴 때에 뭐니 해도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으면 해소할 수 없다. 불교의 참 또 특징적인 부분이 그거죠.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으면, 즉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해소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하분결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그럴 때 이런 방법이 그 족쇄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오하분결을 다른 경에서 이렇게 그 5가지 이름을 제시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좀 깊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말루꺄 큰 경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공부하고 갈 주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눠드린 교재가 잠재성향경 1, 2번.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잠재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성향을 좀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그에 이어가지고 오하분결과 오상분결 10가지 족쇄를 그야말로 메커니즘 위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저녁 시간 법회까지를 말록자 큰경의 공부 과정으로 묶어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잠재 성향하고 족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녁 시간에 말록과 큰경을 설명하는 것이 공부가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우선 이제 잠재 성향하고 족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니 해도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용어들, 이런 교리적인 중요한 주제들이 설명되기 어렵죠. 메커니즘을 좀 그려가면서 그 위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을 말하자면 삶은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럴 때 행위는 찬다 라는 것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된다. 우리가 좀 잘 아는 거지만 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과정, 행위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들춰업고 가서 인식에 전달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자고.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참으로 특별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이 자리에 있죠. 부처님은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데는 가공을 찬다처럼 그대로 들쳐갖고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전달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공하는 과정을 닦아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잠재 성향이라든가 또는 족쇄라고 하는 것들, 이 교리 용어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요 가공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가공된 것이 행위로 연결되었을 때 어떤 행위가 진행되는 것일까? 그 행위를 어떻게 참다가 실고 인식으로 전달하는 것일까? 하는 이 영역에 아주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공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식을 하면 여기에 식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인식해서 1차적으로 생겨난 식하고 여기에 3,4화합 촉을 거쳐서 수, 락고 불구불락이라는 수가 생겨나죠. 그래서 인식을 하면 여기에서 결과 1번 식 그리고 1번 결과가 함께 해가지고 결과 2번 수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정보부님 우리 참 이 얘기 반복하는 거죠. 정보부님을 보면 정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것, 그죠? 정보부님이다라고 알고 그런가 하면
아는 걸로 정보부님을 보는 요일이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부님을 보아가지고는 정보부님이다 라고 알면서 이게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정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반갑다, 좋다 라고 정보부님을 즐겁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결과 1번 알고 결과 2번 경험하는 이 두 가지로 설명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왜 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위자나띠 인식한다 해서 식이라 한다. 해서 이쪽에 1번 인식 과정이 있지만 여기에 생겨난 식이 자기도 마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식작용을 하죠. 위자나띠. 그래서 요거 우리가 2차 인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 2차 인식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식이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인식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함께 생겨난 결과 2번 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식이 수를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인식이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도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과 함께 인식하듯이 우리 지난주에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보았죠? 하나의 감각 객관에 대한 동시에 작용하는 두 개의 감각 주관 해가지고 누적된 것으로의 내입처와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쥐다 해서 욕탐 이렇게 보았죠. 같은 개념으로 두 번째 인식작용이 있을 때 여기에도 식이 수를 인식한다라는 요 상태에 상이 함께 그러니까 공동의 인식주관 함께 인식하는 자로 참여하죠. 이때 이 상이라는 것은 병들어 있기도 하고 치유될 수도 있다. 그러면 치유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상이라는 것이 식이 위자나띠 할 때 상이 산자나띠 한다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의 인식 주관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함께 보느냐 요걸로 인식의 결과를 왜곡할 것이냐 왜곡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 삶이 세상의 이치에 세상이 전개되는 원리에 부합해가지고 잘 부합한 삶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이치에 어긋난 거꾸로 선 상태의 경향성으로 함께 보아가지고 결과를 왜곡해가지고 왜곡된 삶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 거냐 이런 차이를 여기서 지금 잘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치유된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죠. 세상의 이치고 원리고 그런 거죠. 무상고 무와 부정 요런 네 가지로 설명되는 상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 병든 상황은 이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말할 때도 세상에 상다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시죠. 무상구 부와 부정의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무상구 부와 부정이라는 요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가 이치다. 요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중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어떤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한 것,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요런 특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모르니까 사실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기를 고집하는. 그래서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이치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거꾸로 된 삶의 경향이 작용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상과 그러기 때문에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 데 따르는 불만족, 그거 몰라. 즐거운 거야. 존재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거야. 이러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 창조한 거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분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항상하고 본질이요. 그러니까 항상하고 만족스러운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락아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오해된 이런 상태는 이제 그 존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들은 참으로 깨끗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뭐 이런 오해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죠. 그거 수박, 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 깨끗하다, 아름답다, 약간 좋다, 존재 상태를 사실은 그러지 못한데 오해한 이러한 왜곡,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게 이제 결국은 상라가 이래가지고 병든 상태, 즉 중생이 된 거니까 이 중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라고 보면 욕계 중생 수준으로 좋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붙잡는 요거 욕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색계 중생 수준으로도 그렇게 병이 들고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도 병이 들죠. 이런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욕상, 색상, 무색상. 박보부님 제가 뭐 몇 번 이런 시도는 한 적이 있지만 상라가 정을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가 확정적으로 쓴 거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늘 저는 질적이에요. 질적. 그래, 질적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정이라고 하는 게 그 질적인 측면으로 연결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고 늘 정을 여기다가 썼었는데 오늘 제가 뭐 어차피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질적인 그 개념이라면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락, 정이라.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것이 욕계 중생 수준, 색계 중생 수준, 무색계 중생 수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이 즐거움이 욕계 중생 수준의 즐거움일까? 색계 중생 수준의 즐거움, 무색계 중생 수준의 즐거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더 해주자면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에 작용하는 그거로는 뭐가 있나요? 여기에
빠띠가 삼냐라고 해서 저항의 상이라는 게 하나 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의 상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자나띠, 위자나띠라는 것은 알다라는 동사의 분별해서 알다 해서 인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의 산자나띠, 요 산자는 뭔가요? 요거 산해서 함께 한다 이런 의미죠. 함께 한다. 그래서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수를 함께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해서 분별할 때 그 대상을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인식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작용하는 두 가지의 인식 주관, 이런 개념으로 상이 함께 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식하는 일을 하니까 인식작용의 결과가 생기겠죠. 첫 번째 인식작용에서는 결과 일식, 결과 이수 요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나요? 첫째로 무명이라는 게 생겨나죠. 무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원래는 무상한 거야,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해도 요 느낌, 요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상해요. 앞에 삶의 과정이 이렇게 전개되어서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즐거움의 상태다. 요거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무상하다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중생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함께하는 요 상황이 상이다 라고 거꾸로 알잖아, 그죠? 거꾸로 안다라는 것 때문에 인식의 결과로 첫 번째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거다, 유지되는 거다, 한마디로 상한 거다, 요런 개념의 오해가 생기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위자 이래 되거든요. 이게 위자라는 단어에 부정적 두어가 붙어가지고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위자는 명이고 아위자는 무명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이제 파일리오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하다가 요 무명 또는 명, 위자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분석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위자라는 이 말이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위드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더하기 야라고 해서 이제 수동태를 만드는 연결 관계예요. 이럴 때 이 위드가 뭐냐 하면 알다야. 알다. 요게 수동태를 만드니까 알아진 거, 알려진 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그럼 알려진 상태. 요런 것이 명이고 거기에 부정적 두어가 붙어가지고 알려진 것에 반대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 모르는 상태.
요 말이 무명이란 말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무명을 무지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있죠. 바로 요런 그 위드라고 하는 이 어근의 뭐 의미를 정확히 하면 무명이라는 말은 뭔가 좀 중국 사람들의 중국적인 번역이고 말 그대로는 무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타당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는 무지보다는 무명 쪽에 뭐 잘 번역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무지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정거부님 요거 무지라고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무지랑 지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아니면 뭐 이제 요게 무지라고 하면 위자를 명 대신에 지라고 번역하는 게 되잖아. 요렇게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아버님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아, 냐냐. 그래. 니아나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죠? 니아나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이거를 지라고 번역하고 무지라고 번역해버리면 요 위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다음 단어하고 구분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니아나라는 말하고 위자라는 말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돼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무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뭐 적절하다. 명이나 무명. 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게 이렇게 알다라는 어근을 가지는 그러니까 무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언가 아는 것과 관련한. 근데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식된 결과가 인식해서 아는 거잖아. 그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잖아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타당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공부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공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딱가 안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그동안 경전을 꿰어가지고 바로 수에 대해서 상이 상락 아로 작용해가지고 생겨나는 무명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무명이 거기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사실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바로 명 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아는 일의 결과야. 알려진 거. 그러니까 인식작용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무명이든 명이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인식, 위자나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명이다. 분별에 아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분별에 알려진 거, 결과가 생겨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우리 빨리 홍보를 같이 하면서 위자가 위드라고 하는 이 어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아는 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지 뭐 그냥 서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의미로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것. 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어색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느껴진 것, 그 경험된 것이 지속되는 것이요, 유지되는 것이요, 항상한 거요 라고 알려지긴 알려지는데 어떻게 알려졌느냐? 잘못 알려진 요거 무명입니다 라고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이 함께하는 일로 참여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무명이 생겨났어. 근데 문제라는 것,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형태로 병들어 있는 게 아니죠. 상락아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요것 때문에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이제 그 위에서 중생의 존재 상황이 어떤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존재화된 것에 대해서 이게 유지되는 거, 지속되는 거. 그래서 상락 아닌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런 부분이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와,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요거는 유지해야 된다, 붙잡아야 한다. 요런 개념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잘못 알려진 위에 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나는 붙잡을 거야.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인식된 결과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붙잡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무명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느낌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지속되는 거요! 라는 잘못된 알미 생겨나고 2차적으로는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인식의 2차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즐거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속되는 거거든. 그래서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라고 이 락이라는 느낌을 분별해 아는 거야. 붙잡아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이렇게.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런가 하면 이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느낌도 역시 지속된다라고 하는 무명이 먼저 결과 1로 생기면 이렇게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괴로움에 내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밀쳐내야지. 그때 바로 저항의 상이 함께 아는 일로 참여해가지고 이때에 지속되기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요 말로 진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탐과 진 이렇게 생겨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을 놓고 좀 다른 용어가 하나 경전에는 나타나죠. 바로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요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상이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는 상을 말하는 것이 번뇌라는 말이 나타나죠. 번뇌. 아사와라고 하고 한자로는 루라고 번역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번뇌라는 것은 어떤 번뇌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저항의 상 일단 좀 지울게요. 기본적으로 상락아라고 하는 요렇게 존재 자체에 대한 실상을 모르는 것으로의 병든 상. 요거를 이걸 부르는 말이 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무명은 무명인데 그게 번뇌라는 거죠. 무명의 상태로 병든 상을 무명루 이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욕상, 욕계 중생 수준으로 그 깨끗한 아름다움으로 붙잡으려는 요런 것을 그대로 욕이란 말을 써서 용루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색상, 무색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유루. 그죠? 우리가 가지고 교리 용어에서 쭉 해야 되는 것이 색계와 무색계는 사실 색계 무색계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여 라고 집착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색계죠. 그리고 공무변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색상에 대한 물질이라는 거,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 집착된 경향을 넘어서 가지고, 그죠? 물질의 경향을 넘어선 존재 상태가 무색계라 불리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아무런 삶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 요렇게 붙잡는 영역이 무색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는 따지고 보면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는 존재로 보는 것일까, 마음만을 나라는 존재로 보는 것일까, 요런 차이는 있지만 욕계라고 하는 몸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 거 할 거요 라는 소유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걸로 존재의 영역,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욕계와 색계라는 것은 경전의 많은 곳에서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의미를 담아서 유루 이렇게 부르죠. 번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경전은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의 번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께인가? 우리 이제 뭐 서울에 잘 아는 우리 불교를 전공하는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스님, 번뇌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번뇌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게 불교의 교학적 연구가 한국에서보다는 중국의 뭐 오랜 세월 또는 근자에 와서는 일본 학자들이 이제 주로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야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번역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공부에 참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 뭐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쪽의 그간의 학자들이 번뇌라는 말을 쓰는데 좀 용어에 대한 명확함 없이 번뇌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아싸와 요런 단어가 있는가 하면 뭐 낄레사, 상낄레사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하나든가? 뭐 이런 말이 이제 요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오염원. 그죠. 오염원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을, 마음을 오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오염하는 그것들에서 오염원. 부처님께서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염원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오염원을 말하는데 이걸 기존의 학자들이 이것까지도 번뇌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라고 하면 아싸와라고 하는 번뇌를 말하는지 오영혼을 말하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용어에 대한 구체적 차별에 의한 번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강부부님, 번뇌라고 하는 것이 불교 교리 안에서 번뇌가 가장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번뇌라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그 자리 어딜까? 누진명, 누진통 이게 뭐예요?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마지막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뭐냐 하면 그렇죠. 아싸와 카야 해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삶을 완성하고 알아야 된다고 이게 깨달음이거든. 번뇌라고 하는 개념은 어쨌든 불교 안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자리는 육신통으로 말하면 누진통이고 삼명으로 말하면 누진명이죠. 그리고 보편적 깨달음의 과정에 의하면 해탈자가 되는 그죠? 해탈자인 아라한이 되는 그 마지막 과정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번뇌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깨달음이 실현되는 그 마지막 과정의 성취에서 부숴야 되는 거 이렇게 설명돼야 된다고. 그런데 경전 어디에서도 그 누진명, 누진통을 말할 때 낄레사, 상낄레사 이거 부순다는 얘기는 없다고. 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아싸와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아싸와를 부수고 알아한다는 거라고. 아싸와를 부수고 깨닫는 거라고. 번뇌라는 것이 이렇게 깨닫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설명하는 정의하는 특별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간 그 한역 과정에서 아싸와 아닌 다른 용어들까지 글쎄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로 이건 번뇌라는 말로 뭐 이렇게 이제 이건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원어에 의하지 않고 번뇌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 법회에서는요 아싸와라는 요 한 단어의 번역으로만 번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에 누진명, 누진통으로의 깨달음이 명확해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요 번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오염원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오염원은 번뇌를 포함한 많은 거죠. 그 개념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번뇌라는 거, 용루, 유루 해가지고 질적 측면, 정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경향성의 문제 말하고 있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왜곡, 요거 무명루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거 상해 병등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번뇌라는 말이 나타나야 되는 필요성은 뭔가요? 우리가 탐진이 나오면 이어지는 그 탐과 진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를 더해가지고 세 가지로 짝을 이루잖아요. 탐, 진, 치라는 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요 탐진치 중에 탐과 진은 제자리가 잡혔는데 치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치는 경전적인 표현으로는 무명이 치의 머리다 이렇게 나타나고 또 아라하는 누구예요? 아라하는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깨달은 자잖아요. 그럴 때 아라한을 말할 때 탐과 진 그리고 무명과 번뇌라고 표현을 해서 요 치의 자리를 번뇌와 무명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근데 요거 살하경이라는 데서 보면 무명이 치의 머리다 라고 해서 무명 밑에 번뇌가 있다. 그리고 무명과 번뇌에서는 우리가 정거부님 무명과 번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는 뭐죠? 무명 번뇌는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서로 조건되는 자리가 몇 개 있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식과 명색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붙다 누적된 것으로의 나의 삶을 의미하죠. 또 뭐 온기와 생명력이라는 부분도 이제 서로 조건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하고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어서 무명이 있으면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생겨나고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는 이런 관계 메커니즘적으로 뭐 뒤에 볼 거죠.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황 번뇌가 그지 병든 상이니까 번뇌예요. 번뇌가 함께 아는 자로서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서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겨나면 탐진치라고 하는 탐진치를 앞에서 뭐라고 부르죠? 이제 니까야에는 사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는데 보통 이건 탐진치 삼덕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탐진치가 자리가 잡아지죠. 이럴 때 우리 중요한 개념 하나 있죠. 탐진치로 사는 삶을 뭐라고 불러요? 중심.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유의. 상카다죠. 그러면 치유된 상태로 작용하면 이게 무탐무진 무치가 되죠. 요거 무위 이렇게 되는 거죠. 상카타. 네. 상카타. 그래서 유위적인 삶과 무위적인 삶. 무위는 열반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 무위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는 이야기는 그거죠. 중국에서 니까야를 번역할 때 어떻게 되나요? 뭐 니까야를 번역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가마를 번역한 거지. 아가마를 번역했지만 아상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달음의 자리란 말이야. 그죠? 탐진치 없는 거니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거니까. 요거를 번역하느라고 삶이 완성된 그 상황을 어떤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미 있는 단어로 노자가 말하는 무위라는 것이 노자도 명을 말하고 무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명의 상태를 가지고 이게 삶의 완성이다 라고 해서 아상카타를 번역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훌륭한 번역이에요. 삶의 완성을 말하는.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하나 생기죠. 무위라고 번역이 되고 나니까 이제 원어를 모르는
중국어로 번역된 상태로 불교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무위를 이러한 내면의 딱가라고 하는 가공 영역에서의 문제가 해소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무위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노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노자의 무위로 이해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이고 한국이고 무위라는 개념을 우리도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다 조금 젊었던 시절에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 나누다 보면 무위라는 개념을 다 노자의 무위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잖아요. 무의 자연. 그런 거죠. 그죠? 그래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명이라는 것이 이런 알지 못한 잘못 알려진 이런 의미가 명확해지고 이런 탐진치의 자리가 매겨지고 나니까 무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면의 문제가 해소되어서 깨달음이 실현된 그러한 삶을 말하지 내면의 영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연과 합치하는 뭐 이런 노자의 세상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노자의 무위로서 번역한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 깨달음하고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 깨달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비록 깨달음을 말하는 완성을 말하는 용어로 무위가 함께 쓰인다고 해도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무위가 부처에 의해서 완성된 부처에 의해서 설명되는 삶의 완성이지 깨달음이지 노자의 깨달음하고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자식의 깨달음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처에 의한 깨달음으로 무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 부분 제가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자. 이제 여기까지를 오면 일단은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 거죠. 1차 인식에서 결과 1번, 결과 2번이 생겼는데 2차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결과 1번 무명이 생기고 결과 2번 탐 또는 진이 생겨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이 각각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자, 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뭔가요? 식은 인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인식이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 의하고 색성향 미촉 법하고 그리고 천다라는 거 하고 요렇게 삼자 간의 인식을 해서 식이 생겨난 거죠. 그럼 이 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죠. 이 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면 1번 어떠한 곳이든 그 몸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통이 뭐냐라고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감각 객관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 아니 그냥 뭐 외입처의 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죠? 외입처의 암 몸통은.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외입처의 알미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말할 게 없죠. 부처님은 여기서 정의해 주는 거죠. 내입처가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감각하면 거기에 외입처의 알미라는 정보부님이요 라고 정보부님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데 이게 단지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앓음이 아니라 그 앓음을 몸통으로 하면서 무언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거라는 거잖아. 그죠? 바로 그 자기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놈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단지 알미역 이래 되면은 마음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몸통으로는 외입처의 알미지만 그 자체적으로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다.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떤 활동을 해요? 함께 생겨난 수를 위자나띠 하는, 인식작용을 하는 자기 활동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이 식이 자기 활동성을 통해서 무명과 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박거부님, 요 무명이 뭐라 그랬어요? 치유 어머니. 응? 치유. 아니, 그 전에. 응? 그 전에. 아마 나는. 제가 사실은 요것 때문에 아까 빨리 공부 과정에서 위자라고 하는 이것이 알비라는 어근, 그래서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알미다, 2차적인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를 두었던 거지. 그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무명과 탐진,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탐을 말하죠. 탐을 말하는데 요건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 이거 사실은 식은 색성형 미척법 외입처를 분별해 안 것으로의 암이잖아. 근데 무명하고 탐진이라는 것은, 탐이 뭐야?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느낌에 대한 알미라고 그랬잖아. 요게 수의 알미라. 1차 인식을 통해서 외입처의 알미 생겨났거든. 그런데 외입처의 알미라는 것이 몸통이 되어서 활동성을 가지는 식이라는 마음이 자기 활동성을 통해서 무명과 탐과 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의 알을 만든 거죠. 강보구님,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1차 인식, 2차 인식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뭐 그렇게 그냥 나누지 말고 포괄적으로 인식작용을 말한다면 인식작용의 결과는 뭐가 될까? 인식작용의 결과. 1차 인식에는 결과가 외입처의 알미였어요. 2차 인식의 결과는 수의 알미거든요. 그냥 인식의 결과는 뭘까? 인식의 결과. 찌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수. 아니지. 1차 인식의 결과로 식과 수가 생겼고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과 탐진이 생겼거든. 야는.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이게 이런 거지.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진 거야. 그러면 1번을 차지하는 거, 2번을 차지하는 거, 이게 이름이 달라. 보니까 외입처의 알미야 이게. 그리고 이거 수의 알미야. 이래 된다면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알미잖아.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부르는 말은 뭘까? 라고 부르면 이거 그냥 알미지 뭐. 야냐. 알미라는 말에 빨리어가 미안하죠. 요 말이, 그러니까 알미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알지자가 되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 알을 지라고 번역했지. 그래서 이 냐나라고 하는 인식의 포괄적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자를 지라고 번역하면 곤란합니다.
명이라고 하는 번역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죠? 요거하고 구분돼야 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니아나라고 하는 인식의 포괄적 결과가 알려져요. 그러면 요거 뭐야? 외입초의 암과 수의 암 더해진 거죠. 외입초의 암과 수의 암이 더해진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니아나, 알미다, 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결과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니아나가 뭐냐 하면 표현하면 이게 무언가 인식 결과로 생겨난 몸통이죠. 인식의 결과로 몸통이 생겨났어. 근데 가만 보니까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통도 있고 활동성도 있는 마음인데 그게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탐을 만들어서 냐나가 됐어. 그러면 이게 냐나가 되었다라는 걸로 끝날 수는 없죠. 어쨌든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 그 몸통이라는 측면에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몸통을 가진 상태, 이거는 그대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냐나, 지라고 불리는 요것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 이게 설명돼야 되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몸통과 활동성 이렇게 말했듯이 냐나,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요런 상태가 정의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 이게 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제 좀 뭐 많은 설명을 곁들여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좀 보아야 하는 거 하나. 박버부님, 이게요 1차 인식의 결과로 결과 1, 결과 2가 생겼듯이 2차 인식의 결과로 결과 1, 결과 2가 생기잖아요. 근데 결과 1번은 공통되고 결과 2번은 탐 또는 진이야.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알려진 거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알려진 거든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요거 두 가지 중에 전체적으로 경전은 이러한 수의 알을 대표할 때에 진을 안 쓰고 탐을 써요. 왜 그럴까? 탐도 진도 어차피 같이 생겨나는 건데 어떤 느낌에 대해서 아는 거냐의 차이지. 왜 진보다는 탐으로 대표를 삼을까요? 종거부님 아셔요? 강거부님 생각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욕생, 무색이 있잖아. 탐이라고 하는 것이 욕탐, 색탐, 무색탐, 무로. 왜냐하면 이제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욕상, 색상, 무색상이 참여하니까 그대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탐은 어떻게 생겨나요?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생겨나겠죠. 왜냐하면 탐을 만드는 것으로의 조건이 되는 게 욕상, 색상, 무색상이니까 욕상이 작용하면 욕탐이 생길 거고 색상에서 색탐, 무색상에서 무색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작용해가지고 진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저항의 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도 동일하게 생겨나겠죠.
그런데 박부분이 공무변처가 뭐라고요? 공무변처? 색에 색에 대한 이 산나를 초월했고 그리고 부딪힘의 산나를 소멸하고 저항의 산야가 그래. 네, 저항의 산야가 사라진 거로 나오죠. 소멸하고 그 얘기 뭐예요? 무색계를 가면 즉 공무변처 시작하는 거기에는 뭐예요? 저항의 상이 없다는 거잖아. 좀 전에 요 자리에 있었던 저항의 상이 없는 거요. 저항의 상이 없다는 거는 뭐냐 하면 공무변처 이상 무색계로 가면 그 무색계 상황에는 저항의 상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진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요 탐 대신에 진을 대표로 하자 이래 되면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이 있어가지고 중생세상 전체를 탐이라고 하는 요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는 왜곡됨 요걸로 설명이 되는데 진으로 만약 그걸 대표해봐요. 무색계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무색계에는 저항의 상이라는 조건이 없어가지고 무색계 중생들한테 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욕색, 무색 중에 무색에는 적용되지 않는 욕과 색에만 적용되는 진을 가지고 이 수의 알을 대표할 수 없잖아. 그죠? 전체적인 것으로 대표해야지 일부 가지고 할 수 없잖아. 요런 개념. 그래가지고 경전은 전체적으로 무명과 탐진 2차적인 거 탐과 진 요럴 때 탐으로 수의 알을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진이 설명돼야 되는 경우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고는 탐이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탐이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진이요. 요거 포함하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박보부님 수행이라는 게 영호 이탐 소멸하죠. 영호 이탐 해탈 하잖아요. 그럼 이때의 이탐이라는 것이 탐에 대한 문제만 푸는 거겠어요? 진에 대한 문제가 같이 풀어지는 거야, 그지? 다만 이거를 진으로 대표한다 그러면 무색상 무색탐의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탐으로 대표하는 거야. 이런 개념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보았고, 이제 요 상황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요 과정, 지금까지 본 과정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한 거죠? 정보부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식부터 찢다가 생겨나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쭉 과정을 설명했거든요. 그럼 지금 한 게 뭐야? 닦아내고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 가래야 오자이야. 아니, 그보다 더. 박보부님,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인식의 가공 과정을 설명. 아닌데, 나는 방금도 말했는데. 강보부님, 제가 한 말 들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하사를 하고 아니야. 제가 금방 그랬잖아. 1차 인식, 그러니까 인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찢다가 생겨나는 데까지를 설명했죠. 지금 그거 한 거지 뭐. 찢다가 생겨나는 거죠. 진용 상수다. 그래. 바로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야?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함께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해가지고 무명과 탐진하면 그게 내 하나 알미 되고 이 알물 몸통으로 하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 찢다라는 것이 생겨나다. 여기까지 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마음 심자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본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래 정보부님 그 말씀하셨지? 경전은 이거를 심행은 상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심행은 상수, 상과 수의 과정이 형성작용이다. 무엇을?
찢다를 만드는 요 얘기잖아. 이게 어떻게 알려지는 거예요? 수라는 것을 대상으로 상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의 알미 생겨나가지고 식이 커진 거가 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죠?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수의 알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부풀렸다.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삶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마음이거든. 식이라는 마음이 수를 대상으로 상과 함께 수의 알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부풀려서 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과정을 뭐 우리가 이해하는 한 그렇죠. 부처님은 바로 식에서 쉼이 생겨나는 거죠. 요거 식에서 쉼이 되는 요 과정, 요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빼고 그냥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복잡하고 식이 그러니까 식에서 쉼으로 변화해서 쉼이 생겨나는 과정은 바로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내 하나가 되어서 쉼이 생겨난다고. 12연기가 말하는 상카라, 신행, 구행, 심행을 말하는 이 심행의 의미가 바로 이거죠. 또다시 말을 해야 되지만 이거 부타보사 스님이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설명하는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이거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부타고사라는 우리 선배 스님의 오류로 인해서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린 거지. 우리가 그것을 살려내는 거죠. 하여간 이 과정을 보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또 하나 확실하게 확실함을 더해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디가니까요 9번 뽀따바다경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상과 산자와 쥐, 냐나 이 두 가지가 상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쥐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 생겨난다 이거 하나의 단어로 같이 쓰죠. 상이 먼저입니까? 쥐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 답변은 상이 먼저고 쥐가 나중이다. 그런데 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이 생겼다, 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쥐가 생겨나는 것이다. 상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상이 2차 인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지가 냐나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당연한 거죠. 상이 가서 상이 참여를 했는데 알미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상이 먼저고 쥐가 나중이다 라는 것은 타당하지만 만약에 쥐가 먼저고 상이 나중이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 그릴 수 없죠. 근데 요거 부타고사 스님식으로 하면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심이 그대로 쥐라면 이 작용이 상과 수가 되려면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어야 되잖아. 그죠? 부타고사 스님의 심행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런 뽀딱바다 경이 알려주는 상과 쥐의 순서 이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오류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예. 자, 요런 여기까지를 오면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좀 지우기로 하고. 오늘
황제 성향과 족쇄를 낮 시간에 하고 저녁 시간에 만류과 큰경을 하자 이랬는데 이거 2시간 합쳐가지고 절반밖에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심, 찢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찢다의 몸통은 뭐죠? 찢다의 몸통, 냐나, 알미죠. 그런 가운데 찢다도 식이 몸집을 부풀린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거든 그대로. 그래서 심도 자기 활동성을 행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는 바로 보면 어때요? 식이라는 요 마음은 어떤 활동성을 합니까? 하면 인식이라는 활동성을 가지죠. 그래서 위자나띠 하는 거죠. 이거 경전이 뭐 그대로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위자나띠, 코, 위냐나 이렇게 정의해 주죠.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뭐 경전이 요거를 딱 꼬집어서 식처럼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정의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뭐 경전들을 쭉 깨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신구의로 선업을 짓습니까? 악업을 짓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경전들에 의하면 잘못 지향된 찢다를 원인 조건으로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다. 바르게 지향된 찢다를 원인 조건으로 신구의로 선업을 짓는다. 뭐 이런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아, 신구의로 업을 짓는 행위하는 그 일의 원인 조건 자리에 찢다가 있다. 근데 이제 경전은 거기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탐진치 무탐무진 무치 바르게 지향된 찢다 잘못 지향된 찢다 이렇게 5가지를 원인 조건으로 말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도 마음 자체는 아니에요. 마음의 과정에 있는 거고 작의라는 것도 뭐 이쪽 부분에 있는 거지. 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응하는 심이라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 조건이 되는 5가지 중에 마음은 찢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다라는 이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행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과수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찢다가 자기 활동성인 행위를 해야 되죠. 이제부터가 행위하는 거죠. 자, 이 행위, 어떤 행위가 진행이 될까라고 하면 이제 경전은 이렇게 알려주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찢다의 1차적인 활동, 행위가 진행이 되면 경전은 여기서 또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난디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말하죠. 난디. 요거 뭐 우리 즐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불교계에서 요 난디를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하죠. 박보부님, 요 난디가 왜 중요하죠? 난디와 이따다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컨트롤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더 놓칠 수 없는 게 있지. 가려야 돼. 그래. 그지? 뭐니 해도 불교 안에는 진리가 한 가지 있잖아요. 어떤 진리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래죠. 그런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거 아니죠? 본질적인 거 아니죠?
무언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 원인 되는 것이 있다고. 그 원인 되는 것을 고집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원인 되는 것을 부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고멸이고, 그때에 바로 이 원인 되는 것을 부수는 일을 하죠. 그게 고멸도죠. 그래서 원인을 부수는, 여기서 이제 빠띠빠다 실천이죠. 그 원인을 부숨으로써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 원인을 부수면 고가 안 생기고 고멸이 생겨나는, 요거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불교안의 유일한 진리죠. 이때의 요 고집이 뭐예요? 이게 가래잖아. 또는 12연기로도 나오지만 이건 가래가 고집이라고. 그리고 고멸도가 팔정도. 그래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 안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거, 불교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바로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거 부숴가지고 괴로움이 안 생겨나게 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러면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뭐요? 괴로움을 생겨나게 만드는 가래라는 요거거든. 결국은 가래라는 요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가래라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래가 무엇냐라고 하면 경전은 가래, 다시 존재로 이끌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이런 표현 하지만 그냥 몸통으로 뭐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사하 같다라는 것은 함께하다라는 얘기고, 요 라가가 뭐예요? 요 라가가 바로 탐이라고. 이 탐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 요거 뭐야? 식이 2차 인식에서 자기 몸집을 부풀린 그거. 그게 탐이죠. 요 탐에다가 탐만 가지고는 가래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요 탐이 난디라는 것과 함께 할 때 그거 가래거든. 근데 그 난디가 어디 있어요? 바로 찌따의 1차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로 생겨난 요게 난디라고. 요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식이 무엇냐라고 하면 외입처의 알미거든요. 근데 이게 외입처의 알미지만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해가 자기 행위인 2차 인식을 하면 여기에 뭐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그대로 외입처에 알미면서 수의 탐을 만들어 가지고 몸집을 부풀린 거죠. 한국은님 이렇게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어진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요거 심이잖아. 요거. 그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게 한 번 더 무언가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심인데 이 심이 자기 활동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더 붙인 거야. 뭐를? 난디. 네, 난디를. 요거 요렇게 보면요. 요렇게 말할 수가 있지?
식이야, 외입처의 암. 거기에 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난디가 붙은 거죠. 식이 한 번 몸집을 부풀리니까 심이 됐거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난디라는 걸 만들어서, 그지? 요만큼에서 부풀려진 상태에서 난디가 한 번 더 부풀어진 거야. 그죠?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린 상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안하 가래. 그렇죠. 딴하. 이래 부르는 거라고. 가래라는 것이 이렇게 최초로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따까 안에서, 그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따까라고 하는 인식의 가공 과정에서 탐을 만들어서 한번 몸집을 부풀리니까 찌따가 됐고,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니까 가래가 된 거라고. 그리고 이 가래가 뭐냐 하니 난디라가 사하가 따인 상태로의 고집,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약간 그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데 원래 행위하는 마음은 누구냐 하면 심이라고. 근데 심이 중생들의 마음하고 깨달은 자의 마음하고 상태가 다른 거야. 그죠? 어떻게 다른가요? 중생들의 마음은 1차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깨달은 자의 마음은 어때요? 난디라는 것이 안 만들어진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라면 동일한 그림을 그렇다고 삶의 과정이 메커니즘, 삶의 틀이 있는데 아라하는 이런 틀을 안 거치나? 그건 아니에요. 아라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식이라고 하는 외입처의 알미 생겨나서 인식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아라하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죠. 그럼 번뇌 없는 상태와 명을 합하면 루, 번뇌 대신에 무루, 번뇌 없음이 되는 거죠. 번뇌 아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탐이 안 생겨나죠. 무탐. 진이 안 생기죠. 무진. 그러니까 무탐의 상태가 함께해서 생겨나는 알미라고 하는 상태는 일단 몸집은 부풀리는데 탐 대신에 무탐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몸집이 안 부풀린다라고 보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죠? 무탐으로 부풀리고, 그러면 이렇게 무탐의 상태니까 1차적인 행위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아난디. 아난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난디 아님이죠. 난디 아닌 상태로 부풀린다고. 그러니까 부풀리는 것은 삶의 과정이라서 부풀어지는 거야. 2번 부풀려. 그런데 무탐과 난디 아닌 상태로 부풀리는 거야. 중생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아라한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 다 해서 식이 아난디, 난디 아님과 아라가 탐 아님의 상태로 부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행위한다라는 것에 사실은 구체적 상태는 가래라는 곳에 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위하는 마음 자체를 이 중심 자리에 놓고 말하기 때문에 찌따로 말하지만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상태, 요 상태에 대해서 이제 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생겨난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가지고 찢다가 되어서 난디를 만들고 그 난디와 함께한 상태로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니 바로 가래가 된 거죠. 그죠? 가래가 된 거죠. 근데 요 가래라고 하는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가 돼요? 이렇게 가래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 근본에서 출발이 뭐로 출발한 거야? 강도부님,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 출발에서부터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거기서 상락아,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상태가 잠재된 경향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이 무명과 탐으로 난디를 해가지고 가래까지 온 거라. 그러면 요 가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뭐 탐이 함께하는 요 상태니까 이렇게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아뜨만이요. 아뜨만이요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뜨만으로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래 이제 요 상태를 다 해서 가공 과정, 닦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닦아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생겨난 가래의 한쪽 측면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 봐. 어쨌든 무상고 무아 모르는 상황이니까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상락아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이요 라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가공의 결과로 가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은 결국은 이러한 삶의 주체인 나는 아뜨만이요 라고 원래는 아뜨만이 아닌 거죠. 그죠? 무아인 것이 원래 맞는 건데 요거 중생에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라는 것을 세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만들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아뜨만이라고,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본질이요, 나는 참나고 진하고, 요렇게 자기를 세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라니 마마. 예, 교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용어죠. 만화. 이 만화를 그동안 아만 또는 자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우리 법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딱가에서의 가공의 결과로 가래이고 나는 아뜨만이요 라고 스스로를 자아화한 요 상황을 나타내는 데는 자기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자기화 이렇게 쓰는 거죠. 강거부님 자기화라는 말은 우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 뭐 아만 자만 이 번역도 틀렸다 할 건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런 거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아뜨만이요 라는 요 부분, 아뜨만이 되었다라는 가공 과정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니까 자기화인데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기화되면 어쩌는 거야. 나는 참된 거요, 나는 참나요 진나요, 아뜨만이요 신의 분신이요 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뭐 그런 상황으로 말을 해도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면 자만 아만 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닦아라는 이 과정의 결과로 원래는 무아인, 무상고 무아인 이런 나라는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락아라고
나는 참된 거라고 자기를 만들어 버리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화된 존재, 자기화된 것으로의 가래가 이제 행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자기화라고 더 구체적 표현을 써주는 거죠. 오랜만에 그 따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박부부님 지난번 할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또. 조금씩 더 정확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 따까를 뭐라고 이름 붙였죠? 따까에 대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쓰나요? 인식의 가공 과정. 아니 그거는 이제 아. 그 역할이고 제가 요거 따까를 여실지견. 아니야. 네, 뭐. 제가 뭐라고 쓰냐 하면 작년에 우리 깨달음 세미나 할 때 그 현수막에다 딱 붙인 이름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응? 내면의 확인했어. 확인했어. 가래의 형성 및 자기화 과정. 따까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죠? 가래가 형성되는 거요. 어떻게? 식이라는 것이 그지? 식이 두 번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동시에 또 뭐요? 자기화가 되는 과정이잖아. 요거 뭐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은 이 자기화라는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족쇄 오상분결에서 보면 무명 그리고 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들뜸, 자기화를 세 번째 족쇄로 나타났죠. 근데 사실은 이 자기화라는 것이 경전 표현에 의하면 자기화되지 않는 자기화의 해소를 가지고 깨달음을 말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야. 자기화의 해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화가 뭐냐 하면 따까라는 과정의 결과라고. 자기화가 해소된다라는 것은 따까라는 이 과정 안에서 원인들이 해소되어야 자기화가 해소된다고. 결국은 번뇌를 부수는 일이 없이 자기화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화가 해소되었다라는 요 상황은 번뇌를 부수었다, 누진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경전은 많은 곳에서 번뇌를 부수고 자기화를 부순 요걸로 깨달음을 말한다고. 그런 이야기, 따까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타당성을 부여하죠. 일단 족쇄와 잠재 성향을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실은 이런 토대적인 설명 없이 족쇄와 잠재 성향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우리 강보부님 새로 공부에 합류를 하셔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형편이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아까 법회 전에 이 질문을 좀 하시는데 제가 단답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기다려달라 하신 것 때문에 좀 더 오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요 이후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족쇄하고 잠재 성향에 대한 설명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말록과 큰경 다음 주에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